배터리 소재가 만약 IP로 등장을 한다, 그럼 웬만하면 다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구분해서 기업에 대한 성장성을 계속 바라보면서 가려면은 첫 번째로는 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TV의 앤드류입니다. 지난 1부에 이어서 이번 2부도 2차전지 시장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조금 더 개별 종목에 관한 얘기들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전기차 시장에서 이 셀만큼 또 중요한 게 소재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코스닥 시장에서 특히 소재 업체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이 배터리의 4대 소재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이걸 4대 소재로 꼽죠. 좀 이 중에서 가장 시장성이 큰 건 어느 소재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은 시장성은 다 크죠. 사실 이제 성장성이 거의 YOY로 57, 8% 정도 나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배터리 소재들 지금은 뭐 100배까지 올라간 기업들도 있겠지만 거의 뭐 2023년 기준으로 50배, 뭐 50배 정도면 비싼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된다면 사실 성장성은 그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켓은 커지고 소재 업체들도 같이 성장은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소재들에 대한 기술이 표준화가 되어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효율화 작업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셀 업체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걸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 업체들과의 이런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테고, 그럼 그렇게 효율화 작업이 완료된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로 가줘야 돼요. 일찍 선점을 하고 일찍 규모를 키워서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마켓을 키워나가는, 본인들의 MS를 키워나가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소재들보다는 기술력을 아직도 조금 요하는, 기술력을 요한다면 여전히 MS를 유지하고 갈 수 있고, 그리고 판가에 대한 압력도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 위주로는 아직 소재는 기술력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력 측면에서 본다면 뭐 말씀드렸듯이 양극재도 이제 하이니켈만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니켈도 이제 한 80%에서 90%짜리 하고 있는 그런 양극재 기업들, 이 양극재 기업들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단가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있을 때에는 우리가 원료부터 가공을 해가지고 와서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양극재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앞단에 있는 생태계까지 같이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양극재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LFP 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음극재 쪽은 계속 이제 기술 개발이 되는 부분은 실리콘 음극재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흑연이야말로 단가 압력 정말 많이 이제 받고 있고, 실제로 중국의 BTR이 전부 다 점유를 하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 쪽의 기술력이 각 기업별로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지 이런 측면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를 할 수도 있으면서 파이를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LFP가 계속 비중이 어쨌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일부 소재들은 LFP 때문에 좀 함량이 적어진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LFP가 확대될수록 함량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소재 중심으로 본다면, 전에 액 안에서도 리튬, 염하고 첨가제 기업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4개의 소재 중에서 단순히 시장 규모로만 봤을 때는 어떤 소재의 시장 규모가 가장 큰가요? 시장 규모는 당연히 양극재 쪽이죠. 양극재가 압도적으로 큰가요? 왜냐면은 배터리 안에서 생산비 비중이 가장 큰 게 양극재이기 때문에 이 규모는 결국에는 금액에서 곱하기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양극재 시장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생산비에서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이익률 기준으로 보면은 양극재 기업들도 사실 글로벌리 보면은 좀 이익률이 높을 수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의 이제 양극재 기업들은 이익률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양극재 기업이 판가 압력을 안 받는 대신에 그 앞에 이제 원가 경쟁력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이익률이 한 17%, 18%까지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라고 하는 기업이 그나마 영업이익률을 가장 높게 가져가는데 한 9% 초중반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는 있고요. 전에 아까 리튬
프리미엄 첨가제 기업들 좀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진짜 19% 20% 나옵니다. 이익률로 봤을 때에는 그런 리튬이라든지 뭐 동박 기업들도 높은 편이고요. 이런 기업들이 좀 이익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 공모주 시장이 좀 많이 죽었어요. 공모주들이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공모주가 주목받은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2차전지 소재죠. 엔캠부터 시작해서 많은 2차전지 소재주들이 2차전지와 엮이면서 공모 이후에 좋은 주가 변화를 보여왔는데요. 2차전지 소재 종목은 규모가 작은 곳이 많죠. 투자자 입장에서 소재주에 투자를 할 때는 좀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할까요? 배터리 소재 쪽에 대한 성장성이 좋다는 건 알지만 생각보다 그 안에 있는 산업군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조금 어려우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보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전에 액 자체로만 보면은 사실 그렇게 막 의미가 있지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주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 배터리 소재가 만약 IPO로 등장을 한다. 그럼 웬만하면 다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구분해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향후에 장기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을 계속 바라보면서 가려면은 첫 번째로는 그 배터리 소재, 그 회사가 속해 있는 그 소재에 대한 산업에 대한 캐릭터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래 원재료단이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근데 위에서는 단가 압력을 받는다. 이래버리면 이익이 유지될 가능성이 적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향후에도 이익을 계속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지, 외형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이익을 계속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지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경쟁 상황을 계속 봐주셔야 돼요. 아마도 경쟁 상황을 보시려면 그 산업에 대한 이해가, 그 소재 산업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갖춰져 있다면은 아마도 그 경쟁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결국에는 같은 라인 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두 가지, 이익 유지가 가능한지 장기적으로, 두 번째 경쟁 상황이 어떠한지, 이 두 가지는 꼭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 소재 대장주로 꼽히는 것은 에코프로비엠이죠. 시총 1위를 노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에코프로비엠을 포함한 대형 소재주들은 대부분 양극재 기업이더라고요. 양극재가 아무래도 덩치가 크고 이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이 양극재 사업이 계속 유망할까요? 말씀드렸지만 투트랙이에요. 이제 LFP와 하이니켈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극재도 장기적으로는 단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도 이제는 한 50% 미만 니켈 함량의 양극재라든지 한 60%대도 셀 쪽에서 단가 압력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니켈이야 계속 기술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하이니켈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히 니켈 함량만 높이진 않아요. 여기에서 안정성까지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핑 기술들까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단가 압력이 들어오기 좀 힘들죠. 다양한 기술이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두 가지 흐름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이니켈로 가더라도 향후에 이제 단가 압력을 받게 된다면 그때도 이들이 이제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단가 압력이 생긴 이후에도 보려면은 얼마나 경쟁력이 있고 규모의 경제를 미리 확보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겠네요. 규모의 경제라기보다는 양극재 산업 자체가요, 뭐 NCM, NCA 뭐 이렇게 돼 있듯이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삼원계가 이렇다는 소린데, 그럼 아까 앞서서 1부 때도 양극재 매장량에 대해서, 광물 매장량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렸 듯이 니켈이라든지 이런 코발트 이런 것들은 매장량이 상당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본의 스미토모 메탈이라든지 뭐 벨기에 유미코어 이런 기업들이 양극재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사실 광산이라든지 이 광산을 가지고 또 가공을 또 해야 돼요. 근데 이 가공을 할 때에는 가격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요.
본인들이 부르는 게 값이에요. 공개적인 시장에서 거래된다기보다는 거의 프리마켓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이 좀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도 이 앞단에 대한 생태계를 고민을 하고 실제로 이 부분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만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님 생각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양극재 기업 중에 그런 부분에서의 경쟁력이 있는 회사는 어디가 있나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에코프로 BM을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의 하이니켈 기술력, 요것만 가지고는 그러면 LNF랑 같이 말씀드리면 돼요. 근데 최근에 이제 LNF도 그런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많은 코어과 JV 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주회사인 에코프로 CNG에서는 지금 리사이클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서는 지금 수산화 리튬 가공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리사이클링하고 가공한 것만 받아와도 이익률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가 가장 빠른 건 사실은 에코프로 BM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조금 크게 에코프로 쪽하고 동시에 같이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제 섹터는 아니지만 철강 쪽에서는 이제 포스코라는 기업이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규모가 큰 두 기업들 중심으로 리사이클링이라든지 아니면 광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가공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태계를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괜히 2차 전지 소재 대장주가 아니네요. 네, 다음으로 이제 양극재를 봤으니 음극재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음극재 중에서는 특히 실리콘 음극재 소재가 차세대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SKC도 3,300만 달러 투자를 결정했다고 발표를 했고 한솔케미칼, 대주전자 재료 등이 대표적인 실리콘 음극재 관련 기업으로 꼽히고 있어요. 근데 실리콘 음극재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기업들이 개발에 뛰어든 걸까요? 우선은 양극재 쪽에서 저희 에너지 밀도 놀리는 일이 거의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니켈 이제 90% 정도 나왔으면은 이제 올릴 만큼 올렸고. 100%는 안 될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가뜩이나 지금 60%만 넘어가도 지금 화재 난다, 뭐 한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는 양극재 쪽에서는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끝이 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음극재는 지금까지는 흑연 베이스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결정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충방전을 할 때 결정 구조가 많이 깨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수명을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흑연 베이스로 갔다면 이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역할을 음극재에 준 거죠. 이제 양극재가 이제 끝이 났는데 여기로 끝나기에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으니 음극재로 조금 가보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음극재에서 올릴 수만 있다면 양극재 쪽에서 조금 비중을 낮춰도 음극재를 통해서 에너지 밀도를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측면인 거고요. 사실 그 흑연보다도 거의 에너지 밀도를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소재는 실리콘이에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실리콘을 넣는다기보다는 실리콘은 좀 안정적인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산화물 형태로 해서 넣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흑연 베이스에다가 뭐 5% 정도 실리콘 산화물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10% 정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함량을 늘려가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자 하는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 쪽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죠. 결국 이 실리콘 음극재도 흑연을 완전 버리고 실리콘으로 대체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조금씩 이 함량 비중을 높여가는 그런 종류의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니켈 비중이 높아지듯 나중에는 뭐 실리콘 비중이 높아지고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정 구조가 조금 불안정해요. 근데 결정 구조가 깨지는 순간에는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이 줄어드는 거는 곧 에너지 밀도가 다시 줄어드는 거, 감소하는 거고, 그리고 다시 주행거리가 나오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실리콘 베이스를 조금씩 넣는 거고요. 이 실리콘 음극재 사실은 그냥 막 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실리콘 산화물 형태에다가 입자도 나노 입자로 만들어야 되고, 요거에 또 입자들끼리 이제 결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여기다 CNT라고 하는 탄소 나노튜브라는 결정 구조를 또 입혀서 이것들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뭐 실리콘 산화물을 만든 다음에 함량을 계속 늘리는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지금 뭐 한솔케미칼이나 뭐 대주전자재료 이런 것들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는 실리콘 음극재
자체를 이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력들을 가져와서 음극재 자체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 안에 들어가는 CNT 기술이라든지 나노 입자로 만드는 이런 기술, 다양한 기술들은 또 추가적인 다른 기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기술력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음극재 시장도 분명히 성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극재가 어느 정도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데 개발할 수 있는 그 측면이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라고 들렸거든요. 이 90%까지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성장성을 봤을 때는 양극재보다는 음극재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 부분이 맞나요? 아니죠. 양극재 이제 안정성 위주로 좀 가야죠. 그러니까 하이니켈을 유지하면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는 또 안정성 위주의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희가 기술 개발이 계속 있지 않으면은 그럼 여기는 누구나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가도 낮아지고 성장성도 떨어져요. 그건 아니죠. 왜냐면 하이니켈이라는 시장이 있고 여기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은 몇 안 되니 마켓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들이 다 장악할 수 있는 이제 시장이 돼가는 거죠. 기술 개발에 대한 룸은 제한적인 건 사실입니다. 오히려 에코프로비엠도 최근에 이제 다른 양극재들에 대한 기술 개발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기술 개발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LFP가 사실 가진 단점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 측면도 그렇지만 철이라든지 이런 원소들이 엄청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고 부피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형화시키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에는 사실 3원계가 좋긴 좋습니다. 오히려 LFP와 경쟁할 수 있는 가격도 낮으면서 LFP보다 에너지 밀도도 높은 이런 양극재들에 대한 개발이 또 한 차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양극재도 분명히 그 유망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개발의 룸이 좀 적어졌다고 해서 양극재는 끝이다. 이제는 음극재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종목, 좋은 분야, 그리고 좋은 내용으로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한나 연구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